아니, 한국에서는 이래도 된다고요? 여기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상황에 두 눈이 휘둥그레진 한 외국인 여성이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로 이 여성은 한국에 대해서 이토록 놀라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의 기자 리나 에릭손입니다. 여러분은 스웨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살기 좋은 나라, 복지 천국, 노벨상의 나라와 같은 표현이 스웨덴을 대표하는 수식어가 아닐까 해요. BBC 기자가 영국도 아니고 스웨덴에 대해 뜬금없이 물어보니 당황스러우시죠? 제가 태어난 나라이자 최근 직접 취재하여 보도하면서 달라진 스웨덴의 실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스웨덴 출신이지만 외교관이셨던 아버지를 따라 15살 때 영국으로 이주했어요. 런던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후 BBC 기자가 되었죠. 스웨덴과 영국 두 나라를 모두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럽의 사회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제 기억 속의 스웨덴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였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대표되는 최고의 복지제도를 자랑했고 노벨상의 나라로서 과학과 문화 강국이었죠. 150년에 걸쳐 어떤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는 중립국으로서 평화를 상징하는 나라이기도 했고요. 특히 스웨덴은 높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환경보호에도 앞장서고 양성평등 지수도 최상위권이었죠. 깨끗한 자연환경,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안정된 사회보장제도까지. 유럽은 물론 전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나라들이 스웨덴 모델을 따르고 싶어할 정도로요. 스톡홀름의 아름다운 건축물들, 여름의 미드솜마르 축제, 겨울의 오로라까지. 제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스웨덴은 그야말로 동화 같은 나라였어요. 높은 국민소득과 안정된 치안, 수준 높은 교육까지 갖춘 이상적인 국가였죠. 하지만 지난달 제가 스웨덴의 치안 문제를 다룬 특집 기사를 방송한 후 영국은 물론 전 유럽이 충격에 빠졌어요. 제가 고국에서 취재한 내용이 BBC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을 정도였죠.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스웨덴은 북유럽 복지국가이자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강력범죄로 큰 고비를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당분간 여행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주변 유럽 국가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로 충격적인 상태죠.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지 취재했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고향 스웨덴의 충격적인 변화를 취재하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했던 북유럽의 복지국가였는데 지금도 마음이 무겁네요. 최근 스웨덴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을 취재하면서 밤잠을 이루기 힘들었어요. 단 한 달 동안 12명이 갱단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고 스톡홀름에서는 10대와 20대 청년이 길거리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북부의 한 조용한 도시에서 25세 여성이 갱단의 폭발물에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이었죠. 작년에만 60여 명이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현지 경찰의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알던 스웨덴인가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수치가 올해는 더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었죠. 특히 폭스트로파라는 갱단이 두 패로 나뉘어 싸우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어요.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결국 군대까지 동원하겠다고 발표했죠. 복지국가 스웨덴이 갱단을 잡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다니 이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인가요? 이런 상황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난민 정책의 실패였어요. 2015년 한 해에만 무려 16만 3천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고 지금은 전체 인구의 2%가 난민입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시작된 정책이었지만 결과는 참담했죠. 난민 인정 비율이 67%에 달했고 그들 중 상당수가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어요. 난민들이 특별히 스웨덴을 선호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관대한 복지 혜택은 물론이고 난민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주거 지원과 생활비 지원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게다가 난민 심사 과정에서도 인도주의적 관점을 우선시하다 보니 난민 인정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입소문이 퍼졌죠. 하지만 이렇게 난민 지위를 얻은 사람들이 범죄의 길로 빠지게 된 배경에는 복잡한 사회적 문제들이 얽혀 있었어요. 우선 언어 장벽이 큰 걸림돌이 되었죠. 스웨덴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 취업이 힘들었고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졌어요. 또한 자국의 문화와 너무나 다른 스웨덴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더 큰 문제는 난민들이 대부분 특정 지역에 밀집해서 살다 보니 일종의 개토화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런 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자국 출신들끼리 뭉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스웨덴 사회로의 통합이 더욱 어려워졌죠. 청년층도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한 채 범죄 조직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었고요. 결국 복지 혜택에만 의존하게 되거나 더 심각한 경우에는 마약 거래나 조직 폭력에 가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스웨덴 정부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미 형성된 범죄 조직 해체와 난민들을 사회에 재통합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된 거죠. 스웨덴이 미국의 길을 가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보도가 나가고 주변의 반응이 뜨거워지자 동료들의 축하가 이어졌지만 마음은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실 스웨덴의 이런 현실을 취재하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특히 방송이 나간 후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편해졌어요. 외교관으로 평생을 스웨덴의 위상을 높이는데 힘쓰셨던 아버지께서는 제가 모국의 부정적인 면을 전 세계에 알렸다며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리나,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이렇게 망가뜨리다니. 아버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기자로서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죠. 그날 이후 아버지의 굳은 표정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을 뒤척이며 고민했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이건 분명 보도되어야 할 진실인데. 그러던 중에 국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리나, 스웨덴 기사 반응이 뜨겁더군. 이번에는 반대로 치안이 안전한 나라를 취재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한국처럼. 그래, 한국 좋다. 요즘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한국의 치안을 보도하면 더 좋은 반응을 이끌 수 있지 않냐는 거였죠. 그리고 어쩌면 그 안에 스웨덴의 심각해진 치안 문제에 대한 힌트가 있을지도 모른다면서요. 국장님의 제안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저널리즘이 아닐까요? 어쩌면 이번 취재를 통해 스웨덴 문제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네, 국장님, 한국 취재 제가 다녀올게요. 제 대답에 국장님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셨죠. 출국에 앞서 한국의 치안에 관한 사전조사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K-팝과 한식은 비틀즈의 나라이면서 콧대 높기로 유명한 영국인들을 어떻게 사로잡은 걸까? 저도 영국에 있으면서 이 한류 물결에 제대로 빠져든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BTS에서 시작한 여정은 블랙핑크와 세븐틴까지 이어졌습니다. 최근엔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가 영국을 흥분하게 만들었죠. 아파트의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성적은 4주 연속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경험하면 그 비결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취재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한국의 치안 관련 내용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치안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더라고요. 2016년 세계 최대 도시국가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안전지수는 85.69로 117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이는 한국의 총기 소지 금지와 잘 갖춰진 치안 체계 덕분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범죄 검거율이었습니다. 2019년 통계청 자료를 보니 한국의 살인 검거율이 무려 100.7%에 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는 전년도 발생 범죄까지 포함해 검거했기 때문에 나타난 수치라고 해요. 물리적 폭력을 동반한 범죄율도 매우 낮은 편이라는 평가도 확인했죠. 2023년 입소스의 조사 결과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 중 지난 12개월간 범죄가 증가했다고 답한 비율이 12%로 글로벌 평균 34%보다 훨씬 낮았다고 해요. 특히 차량 절도, 불법 약물, 재물 손괴, 절도, 조직폭력 관련 범죄 발생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이 눈에 띄었죠. 이런 통계들을 확인하고 나니 한국 취재가 더욱 기대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이코노미석의 좁고 불편한 좌석 덕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깨어나고 말았어요.
불편하고 긴 비행을 넷플릭스 영화를 보면서 견뎠죠. 그나마 한국 드라마와 예능이 제 눈길을 사로잡아 지루하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드라마에서 갱단 같은 사람들에 대한 묘사를 보고 나니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지요. 이게 현실이면 한국도 안전한 나라가 아닐 텐데 하는 생각들이 스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한국 취재가 스웨덴 취재의 후속 보도이자 대안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희망이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13시간 가까운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공항에 착륙한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기대와 걱정을 안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보이는 공항의 모습은 마치 외딴 섬에 있는 거대한 항공모함과도 같았어요. 웅장해 보이는 외관에 일단 안심이 되었고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렸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공항들을 경험해봤지만 인천공항의 동선과 시설은 단연 최고였어요. 시설 전체에서는 청결함과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바닥에는 먼지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화장실에 갔을 때였어요. 물기 하나 없이 잘 관리된 화장실의 청결 상태에 그만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게다가 친절한 안내 표지판 덕분에 거대한 규모의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헤매지 않고 입국 심사장에 도착할 수 있었죠. 입국 심사장에 도착해서는 그만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이 너무 길어서 한참을 또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에 그만 한숨이 나왔죠. 하지만 입국 심사 과정은 또 한 번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전 세계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많은 사람들을 빠르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빠른 입국 심사를 도왔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자동 출입국 심사대는 유럽의 공항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죠. 공항 직원들의 프로페셔널한 모습도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얼굴에는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도 손동작은 정말 기계처럼 쉬지 않고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첫인상 덕분에 한국에서의 여정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약한 숙소로 이동하는 길은 공항 철도를 이용했어요. 영어로 지원되는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승차권 발권 시스템은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죠. 몇 번의 간단한 터치로 원하는 시간대의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었어요. 승강장으로 이동하면서 영국의 지하철에서 겪은 무더위와 철도 소음에 관한 일들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걱정을 안고 승차했던 공항철도 내부를 보고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깨끗한 객실은 기본이고 무료로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제공되고 있었죠. 게다가 열차 내부의 전광판은 여러 나라의 언어로 도착 예정 시간을 안내하고 있었고 우려했던 냉방시설과 환기 시스템도 우수했습니다. 영국의 지하철과는 차원이 다르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오후 5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마음이 조금 다급해졌죠. 조금 있으면 곧 어두워질 테니까요. 예약한 호텔로 가려면 지하철로 갈아타야 했어요. 빠르게 걷고 있는 저와 달리 주변 사람들은 느긋하게 걷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서둘러 도착한 지하철 승강장에서는 색다른 모습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줄을 서 있더라고요. 게다가 스크린도어라는 안전시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영국의 열차 선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생각났어요. 스크린도어가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하철에 승차하고 나서는 모두가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말없이 눈을 감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창밖이 어두워지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스웨덴의 대중교통은 이제 밤에는 타기 무서울 정도가 되어버렸는데 말이죠. 호텔에 도착해서는 긴 비행의 피로 때문이었는지 짐을 풀다 말고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보니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더라고요. 그때서야 하루 종일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어서 밖에 나갈까 하다가 문득 망설여졌어요. 이런 늦은 시간에 혼자 나가도 될까? 스웨덴이나 영국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호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는데 놀랍게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어요. 더 놀라운 건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었죠. 유럽에서는 해가 지면 소매치기나 여성을 노리는 범죄 위험 때문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데 말이에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여유로워 보였어요. 누군가는 통화를 하며 웃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걷고 있었죠.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처럼 안전해 보이는 이 광경이 너무 신기해서 저도 모르게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는 더욱 놀라운 걸 직접 목격했어요. 젊은 여성들이 전혀 두려움 없이 밤길을 걸어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스웨덴 취재에서 여성들은 이제 해가 지면 거의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거리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가로등도 밝게 켜져 있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찰서와 지구대도 자주 보여서 더욱 안심이 되더라고요. 얼마 걷지 않고도 편의점을 바로 발견할 수 있었죠. 한국에는 5만 5천 개가 넘는 편의점이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다고 해요. 편의점에서는 정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택배 발송, 교통카드 충전, 간단한 식사, ATM 이용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집어들고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는 외국인이 컵라면에 물을 부어 먹는 건 1도 아니게 대중화되어 있죠. 문제는 이 삼각김밥이었습니다.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잘 뜯어 먹어야 하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게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는 자신을 야간 순찰 중인 김태영 순경이라고 소개하며 삼각김밥을 능숙한 솜씨로 뜯어주었죠. 곧 이 근처 학원가에서 학생들이 쏟아져 나올 시간이에요. 저희는 매일 이맘때 순찰을 돌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있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의아했어요. 자정이 다 되어가는 이 시간에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고요? 실례지만 저는 영국 BBC의 리나 에릭송 기자입니다. 한국의 치안과 안전한 사회 시스템에 대해 취재하러 왔는데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김순경은 흔쾌히 승낙하며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도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서 추가로 공부를 한다는 거였죠.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때로는 과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런 열정 덕분에 한국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치안이 안전하니까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원에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잠시 후 여러 학원 건물에서 책가방을 맨 학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피곤해 보이면서도 친구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걸어가면서도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김순경에게는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호텔로 발걸음을 옮기며 속으로는 방금 목격한 장면들에 대해 생각을 곱씹었어요. 스웨덴은 물론이고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한국의 안전한 치안 체계가 교육열과 만나 만들어낸 독특한 야간 풍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경찰청을 방문했어요. 112 종합상황실에 들어서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마치 첨단 미래도시의 관제센터 같았거든요.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관제사들은 첨단 장비들을 능숙하게 다루며 신고 전화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평균 신고 출동 시간이 4분 30초라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스웨덴에서는 인구 대비 경찰 인력이 적어 이렇게 빨리 대응하기는 어려운 수치였거든요. 더구나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과 가장 가까운 순찰차에 자동으로 출동 명령이 전달되고 범죄 발생 지역의 모든 CCTV가 실시간으로 연동된다는 설명을 들으며 감탄이 절로 나왔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스마트 폴리스 시스템이었어요. 인공지능이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불법 행위나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한다고 해요. 심지어 위험에 처한 시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본인의 위치가 즉시 경찰에 전송되고 주변에 CCTV가 자동으로 연동된다니 정말 놀라웠죠. 작년 강력범죄 검거율이 98%를 넘었습니다. 경찰청 담당자의 설명에 저는 믿기지 않아 재차 확인했어요. 과학적인 수사 기법과 빈틈없는 CCTV망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신고도 한몫한다고 해요. 한 범죄자가 검거되기까지 평균 3일이 채 걸리지 않는다는 말에는 더욱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둔 경찰 활동이었어요. 여성 안심기가 서비스, 아동 안전지킴이 제도, 등하굣길 순찰 강화와 같은 시민들의 일상적인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어제 만났던 그 경찰관의 순찰도 이런 예방 활동의 일환이었던 거죠. 우리는 범인을 잡는 것보다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 관계자의 이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첨단 기술과 세심한 예방 활동이 결합된 한국의 치안 시스템은 마치 완벽한 예술 작품 같았죠. 경찰청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데 문득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어졌어요. 아직 시차에 적응도 덜 된 데다가 이른 아침부터 취재를 한 탓에 커피의 도움이 간절했습니다. 마침 길 건너에 커다란 카페가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양손에는 노트북 가방과 취재 장비들이 가득했죠. 이걸 어떻게 들고 커피를 마시지? 하고 잠시 고민했지만 커피 향에 이끌려 카페로 향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겨우 지갑을 꺼내어 결제를 마쳤는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이미 짐으로 가득 찬 양손으로는 커피잔을 들 수가 없었죠. 난처해진 표정으로 직원에게 커피를 자리까지 옮겨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직원이 제게 빈자리에 짐을 두고 커피를 가져가도 된다고 안내를 하는 거예요. 순간 이 정도의 작은 친절마저 베풀지 못하는 건가? 하고 기분이 나빠지려고 했죠. 죄송하지만 이 노트북과 가방에는 중요한 자료가 있어서 그래요. 저는 한 번 더 정중히 부탁했어요. 직원은 오히려 제 질문이 이상하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한국에서는 함부로 남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아요. 그 말에 주위를 둘러보니 더 놀라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저기 테이블마다 주인 없는 가방과 노트북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떤 테이블에는 아이패드와 에어팟까지 그대로 두고 자리를 비운 흔적이 역력했죠. 이런 걸 보면서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카페나 식당에서 한국인들이 주문 전에 자리를 맡아두기 위해 가방, 휴대전화, 노트북과 같은 고가의 소지품을 테이블에 놓고 주문을 하러 가는 모습은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물론이고 다른 외국인들도 이런 광경을 보고 많이 놀라워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유럽에서는 잠깐만 자리를 비워도 물건을 도난당하기 일쑤인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택배 문화에서도 이런 높은 시민의식이 드러난다고 해요. 코로나 이후 비대면 배송이 정착되면서 현관문 앞에 택배를 놓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도 자기 물건이 아니면 절대 가져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물건이 잘못 배송된 경우에는 직접 택배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줄 정도라고 해요. 그 순간 아침에 경찰청에서 들었던 높은 범죄 검거율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이런 일상적인 신뢰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또 다른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도 용기를 내어 제 짐을 테이블에 놓고 커피를 가지러 갔어요. 카페 직원 말대로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이런 광경을 영국이나 스웨덴에서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음 날에는 법무부를 방문해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외국인 정책이 궁금했거든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관계자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25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4.9% 수준이죠. 취업비자로 온 전문 인력,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유학과 취업 목적의 20, 30대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외국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비자 시스템이었죠.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골드카드 제도부터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 근로자 제도까지 각 분야별 필요에 맞춘 맞춤형 비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스웨덴과 가장 큰 차이점은 난민 정책이었어요. 우선 한국은 스웨덴처럼 아프리카 난민의 숫자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지리적으로 너무 멀기 때문이죠. 게다가 한국의 난민 신청 인정률은 매우 낮은 편인데 이는 엄격한 심사 기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인도적 체류 허가를 통해 정말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돕고 있었죠. 한 해에 16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인 스웨덴과 비교하면 너무 보수적인 것 아닌가요? 제가 물었더니 흥미로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난민 수용은 인도주의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통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탈북민 정책을 통해 그 교훈을 얻었거든요. 탈북민에 대한 설명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탈북민들을 위한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3개월간의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5년간 지역적응센터를 통해 정착을 지원한다고 해요. 주거지원금과 직업훈련도 제공하고 전담 경찰관까지 배정해 안전한 정착을 돕는다니 정말 체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북민이 난민은 아니지만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리를 한다는 점에서 스웨덴의 난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거시설과 복지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었죠. 최근에 한국은 난민보다는 불법 체류자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도 달랐어요. 최근 태국인과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마약 범죄나 조직폭력 연루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마약 범죄로 적발된 외국인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였고 이런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들은 즉각 추방 조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접근 방식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은 선별적 관리였어요. 범죄에 연루된 불법 체류자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추방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합법적인 체류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코로나19 시기에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했을 때 불법 체류자들 중 범죄 전력이 없고 성실한 이들을 선별해 계절 근로자 비자를 발급해 준 적이 있어요. 그들 중 상당수가 지금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자진 출국 제도를 통해 범죄 전력이 없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출국 기회를 주고 이후 합법적인 재입국의 길도 열어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철저한 신원조회와 범죄 이력 확인으로 무조건적인 추방이 아닌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정책은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범죄 조직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오히려 그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체류자 관련 범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외국인은 단호하게 처벌하되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며 스웨덴의 현실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너무 이상적인 인도주의만 추구하다가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말았잖아요. 한국의 이런 현실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접근이 어쩌면 스웨덴이 참고해야 할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무부 취재를 마치고 나서 서울의 대표적인 번화가들을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어요. 한강공원에서는 한밤중까지 텐트를 치고 치맥을 즐기는 가족들을 만났고 명동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쇼핑을 즐기는 관광객들의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강남의 번화가는 밤이 되어도 마치 낮처럼 밝고 안전했고 홍대에서는 젊은이들이 거리 공연을 즐기며 늦은 시간까지 문화생활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은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죠. 제가 방문한 모든 곳에서 느낀 공통점은 안전함과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도 서울의 그 생생한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기사 내용에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는 게 아쉬울 정도로요. 특집 다큐멘터리로 방송된 취재 내용은 BBC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죠. 역시 BTS의 나라네요. 한국처럼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아이들을 마음 놓고 학원에 보낼 수 있다니 정말 부럽네요. 다음 휴가는 꼭 한국으로 가야겠어요. 시청자 게시판은 한국의 안전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찬사와 부러움으로 가득했어요. 특히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점과 높은 범죄 검거율, 그리고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죠.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스웨덴의 주요 방송사들이 BBC의 다큐멘터리를 인용 보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스웨덴이 배워야 할 안전한 사회의 모델,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한국의 치안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리나, 내가 취재한 보도를 봤단다. 처음에는 내가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면만 다뤄서 서운했는데 이번 한국 특집을 보며 내 진심을 이해하게 됐어.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해결책까지 제시하다니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어요.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하나의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웨덴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낸 거였죠. 한국에서의 취재는 단순한 보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저의 모든 취재를 도와준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 취재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국 BBC 기자로 한국을 취재하면서 놀라워했던 리나의 사연 어떠셨나요? 리나의 한국 취재가 아버지와의 화해를 이끌었다니 다행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치안과 이민 정책이
스웨덴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